경남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귀농해 7년째 살고 있다. 처음 이곳에 내려올 때만 해도 아내와 함께 나이 들어가며 소박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가득했다. 작은 농장을 일구고 아침 저녁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농작물만 바라봐도 행복했었다. 그런데 건강하다고 믿었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렸다. 폐암이었다. 발견됐을 땐 이미 병이 깊어 치료가 쉽지 않았다. 병원에서의 2년은 고통과 희망, 그리고 절망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항암 치료로 고생하는 아내를 보며 나는 그저 무력하게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한때는 밝고 웃음이 많던 그녀가 점점 기력이 쇠해가고 말수마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려다 끝내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게 허망하게 떠난 그녀를 보며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내의 죽음 이후 이곳에서의 삶은 더 이상 내가 꿈꿨던 그것이 아니었다. 함께라면 소박한 시골살이도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귀농이 그녀가 없는 지금은 오히려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농장을 가꾸는 일은 한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일이 아내의 부재를 상기시켰다. 혼자 일하는 농과 밭에서는 그녀가 웃으며 돌보던 자잘한 식물들, 잔잔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꽃들,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다. 그런 기억들은 내게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농사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물 한 바가지 주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의욕이 없었다. 작년에 서울로 시집간 딸아이는 종종 전화로 안부를 물어왔지만 나의 이런 마음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웠다. 혼자 남은 집은 더없이 적막했고 밭 한가운데 서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독감이 밀려들었다. 귀농 생활에 대한 후회도 점점 커졌다. 만약 우리가 시골로 내려오지 않고 도시에 남아 있었다면 아내의 병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괴롭혔다. 딸아이는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내와의 기억을 버리는 일처럼 느껴져 쉽사리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 이곳의 적막 속에서 아내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후회와 그리움으로 마음을 달래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 그맘때쯤 옆집에 살던 노부부가 이사를 가고 6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그 주택을 구입해 이사를 온 것이다. 1시간 가량 떨어진 도심에 사는 자녀들이 가끔 찾아오는 거 말곤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는데 평소 주택 한켠의 텃밭에 나오는 경우 외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아 2달 넘도록 3번 정도 마주쳤을 뿐 거의 왕래가 없었다. 우연히 마주쳐도 가벼운 인사만 하는 정도. 혼자 사는 과부라서 그런지 동네 소문이라도 돌까봐 날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녀와 친해지는 계기가 있었다. 겨울에 눈이 엄청 내린 날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 집 앞을 나서려는데 밤새 내린 눈으로 내 차가 눈에 파묻혀 있었다. 힘겹게 눈을 치워보지만 내 차 위에 눈만 치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무릎 정도로 쌓인 눈과 바닥은 이미 얼어붙어 있어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친구놈에게 폭설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 못한다고 전화하니 부산에도 눈이 많이 왔다며 괜찮다며 고맙다고 한다. 결국 부산행을 포기하고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니 옆집 여자가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는 거다. 순간 나도 모르게 계속 눈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창고에서 삽 하나를 더 꺼내 들고 쓱쓱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한참 치우고 있으니 아줌마와 거리와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머쓱하게 눈 인사하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네, 아저씨도요라며 살짝 눈웃음을 지어보낸다. 어느 정도 치워갈 무렵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혼자 치우기 버거웠는데 아저씨 때문에 힘을 덜었네요. 라고 하신다. 이래서 집안엔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호호. 내가 그녀의 집 앞과 마당까지 깨끗이 치워줬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눈 치우느라 출출하실 텐데 이거 가져가서 드세요. 하면서 찐 고구마를 한 대접 내밀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고 내 정신 좀 봐.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반찬통 하나를 들고 나왔다. 고구마 드실 때 같이 드세요. 하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얘게 내밀었다. 이게 뭔데요? 김치예요. 고구마랑 같이 드시면 먹을만 할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래서 집안엔 여자가 있어야 한다니깐. 안 그래요? 호호, 아저씨 참 재미난 사람이네요. 그리고 저녁쯤엔 김치통 가져다 준다고 그녀 집을 찾았고 집에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며 차를 대접한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아내가 죽고 우울했던 내 인생을 달라졌던 시기가 그때부터다. 그리고 며칠 뒤 장날이라 읍내로 나가 하나로마트에 들러 이것저것 사고 있었다. 옆집 여자도 장을 보러 나왔다며 마트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다 보네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죠? 하며 내 장바구니를 보더니 냉동 음식이랑 라면밖에 없네요. 그런 거만 드시면 몸 상해요라며 걱정스럽게 날 쳐다본다. 혼자 사는 호라비가 다 그렇죠. 이런 게 제일 편해요. 설거지 걱정도 없고요. 아저씨 차 가지고 왔죠? 이따 갈 때 저도 좀 태워주세요. 그리하여 이후부턴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짐꾼 노릇까지 하게 되었다. 집까지는 약 20분 정도 거리였는데 차 타고 가면서 몇 살이냐? 고향은 어디냐? 남편과는 언제 사별했느냐? 등등 다소 민감한 문제들까지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집에 도착했을 때쯤 태워줘서 고맙다며 저녁을 함께 먹자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다. 저녁 7시경 옆집으로 향했다. 빈손으로 가기모에서 가몽시를 한 봉지 챙겼다. 현관문을 두드리니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주신다. 집 안에서 이미 끓기 시작하는 된장찌개에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다. 와, 이 얼마 만에 맡아보는 음식 냄새야? 아주머니 때문에 오늘 하루 제 입이 호강하겠는거려. 왜? 입만 호강해요? 아저씨는 제가 여자로도 안 보이나 봐요. 네, 그게 순간 난 무슨 말인지 몰랐다. 아니, 아저씨는 눈에는 제가 여자로 안 보이시나 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입도 호강하고 눈도 호강하는구나. 하하. 그러자 그녀는 살짝 눈을 흘기더니 이쪽으로 오세요 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이미 식탁에는 이것저것 10여 가지의 반찬이 세팅되어 이미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가 나오고 밥까지 더해졌다. 분위기 묘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눈가에 눈물까지 촉촉히 맺힐 정도로 너무나도 맛있었다. 한마디로 감동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랄까? 내가 또 언제 여자한테 이런 정성스런 밥상을 받아볼 수 있을까 싶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흐르고 따스하다 못해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갑작스런 장마가 시작되었다. 밭일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쉬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아저씨 계세요? 시내 급한 볼일이 생겼다며 태워줄 수 있냐길래 그러겠다고 했죠. 가는 도중 며칠 동안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냐며 걱정도 되고 궁금했다면서 며칠 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물으시길래 부산 사는 딸내미가 출산을 해서 다녀왔다고.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아저씨는 내라 궁금했던 게 아니라 저 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는 거다. 그쵸. 맨날 보이던 사람이 한동안 안 보이니 보고 싶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요. 저도 아저씨 혼자 밥 잘 챙겨 먹나 걱정했는데 호호. 순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으로 진짜 제가 걱정이 되셨어요? 라고 되묻자 정말로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서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라비 팔자 과부가 알아준다고 그녀는 나를 끔찍이 아껴주었고 어느 날은 전 남편보다 10배는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 넘게 만나오고 있습니다. 그녀와 11살 차이, 저는 올해 55살, 그녀는 66살이지요. 요즘같이 100세 시대엔 한참 나이라 볼 수도 있겠죠. 저희 역시 열정적으로 만나오고 있고 만날수록 애정이 점점 커져만 가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나 그녀의 자녀들, 아들과 딸은 우리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이유가 결국 재산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공시지가로 약 30억 원 규모의 건물을 아들, 딸, 그리고 그녀가 공동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와 법적 부부가 되면 나중에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녀보다 훨씬 어린 나이다 보니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녀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의 일부가 저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자고 제안했지만 그녀가 그건 또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식들과 사이가 멀어졌어요. 혹시 황혼재혼을 하면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늙어서 서로 맞는 사람과 하루하루 보내도 부족한 나날인데 주변 의식해야 하고 애들 눈치까지 봐야 하니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있게 하지만 세상은 사랑의 방식에 조건을 붙인다. 나는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일하며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주변은 택지개발지구로 아파트 입주가 막 시작된 단계였다. 몇몇 상가가 영업을 시작했지만 주택이 모두 들어서고 상권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아직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았다. 원룸 건물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을 뿐 주변은 늘 조용하고 한산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거리 한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다는 점이었다. 직업 특성상 항상 밤 10시를 넘겨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 편의점에서 늘 습관처럼 물건을 구입하곤 했다. 그곳에는 나이 든 여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단발보다는 살짝 긴 머리카락이 여유있게 흐르고 적당히 볼륨감 있는 몸매가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온통 남자들뿐인 공장에서 주야이교대 근무를 하며 여자와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런지 편의점 여직원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했다. 편의점을 나설 때마다 그녀는 잘해줄 테니 또 와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 말이 그냥 친절한 손님 응대에 불과한 걸 알면서도 왠지 그 말에 묘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자꾸 신경이 쓰였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내 앞에 계산을 마친 다른 손님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소름이 돋았다. 혹시 나한테만 특별했던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잘해준다는 말이 그냥 순수한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의 잘해줄 테니라는 말이 단순히 친절의 표현일까? 아니면 내게 보내는 플러팅이었을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늘 들르던 편의점으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오늘 쉬는 날인가? 하고 돌아서려던 찰나 편의점 옆 골목에서 한 여자가 비를 맞으며 급히 뛰어나왔다. 그녀는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비에 살짝 젖어 몸에 감긴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잠깐만요. 그녀가 서둘러 문을 열어줬다. 점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그녀의 모습을 힐끗거렸다. 아줌마 치고는 괜찮네. 나이에 비해 꽤 젊어 보이는 인상에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계산대에 다다르자 그녀가 물었다. 무슨 일 하세요? 반도체 회사 다닙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애주가신가 봐요? 올 때마다 맥주를 사가시더라고요. 애주가까지는 아니고요. 야근 끝나고 늦게 들어가면 시원한 맥주 한 캔이 딱이거든요. 그럼 잠도 잘 오고요.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한데 혼자 마시는 버릇은 안 들이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충고네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꼭 제 막내 동생 같아서요. 괜히 맘이 쓰이네요. 그 순간 내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그럼 다음에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녀의 반응에 더 놀랐다. 남녀 사이엔 썸을 타야 술맛도 나는 건데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더니 살짝 야릇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썸 타면 되죠. 그까짓 거 어렵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한참 연상인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그건 사람 나름이죠. 사장님 정도면 연상이어도 충분히 괜찮죠.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여자 많이 만나봤나 봐요? 완전 선수 같아 보이는데. 한 트럭 정도요. 장난스레 말했지만 그녀가 깔깔 웃으며 대꾸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경험 없는 남자보단 선수가 더 낫긴 하더라. 선수까진 아니에요. 그냥 경험치 좀 있는 정도? 이 짧은 대화가 묘하게 아슬아슬하고 설렘 가득했던 순간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매일 저녁 편의점에 들러도 평소처럼 계산만 하고 형식적인 인사로 끝이었다. 역시 그냥 해프닝인가 하고 포기하려던 어느 늦은 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 편의점인데요. 나 지금
목소리에 순간 심장이 두근댔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편의점 맞은편 술집인데 술이 너무 취해서 그러는데 잠깐만 와줄래요? 놀란 마음을 진정하며 그녀가 말한 술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이 잔뜩 늘어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나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다. 아니, 편의점 야간 알바가 구해져서 오랜만에 술 좀 마셨더니 취했네. 그럼 편의점은 이제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니, 편의점은 내가 차린 거야. 이혼하고 받은 돈으로 야간 알바 구할 때까지만 직접 했던 거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나저나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괜찮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니요. 연락 오기만 기다렸는데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피식 웃었다. 정말? 다행이다. 사실 연락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거든. 내가 돌싱이라서 좀 망설였어. 결국 술김에 연락한 거지만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혼 후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고 나는 그녀의 솔직함에 점점 빠져들었다. 대화 도중 나이를 주고받고는 둘 다 깜짝 놀랐다. 진짜 나보다 누나 맞아요? 말도 안 돼. 왜? 누나가 어려 보이냐? 크크. 그럼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 알았지?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가 한층 편안해질 즈음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동생, 누나 옆으로 좀 와봐. 누나가 남자 품에 안긴 지 너무 오래됐거든. 잠시만 어깨 좀 빌려줘.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런 거 참 좋다. 잠시 후 그녀는 맥주를 한 잔 더 들이키며 말했다. 이제 나가자. 편의점에서 맥주 더 사고 내 집에서 마시자. 그녀는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맥주와 안주를 챙겨 나왔다. 봉투를 손에 든 그녀가 내 팔짱을 끼며 웃었다. 자, 내 동생 어떻게 사나 볼까?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이 시간에 가는 거 안 무서워요? 그녀가 나를 향해 손짓하며 가까이 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내 귀에 속삭였다. 하나도 안 무섭거든. 그녀는 앞장서서 걸었고 나는 얼떨결에 그녀를 따라 빌라로 향했다. 편의점 바로 뒤라 금세 도착했다. 산전수전 다 겪었을 나이에도 딸린 여자가 나 때문에 발정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우리의 파트너 사이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나는 운 좋게도 괜찮은 회사에 한 번에 취직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나의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회사는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였는데 도저히 출퇴근할 수 없는 위치여서 회사 근처 작은 빌라를 얻어 혼자 살게 되었다. 부모님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하셨고 엄마 말대로 혼자 생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다. 집에서는 차려진 밥상에 앉기만 하면 됐지만 독립 후에는 밥을 해야 했고 먹고 난 뒤에는 설거지와 청소까지 해야 했다. 이런 생활이 귀찮아서 집 앞 편의점에 자주 들르게 되었다. 이곳으로 이사 온 후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미모에 놀랐다.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진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녀를 쳐다보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도둑질이라도 하다 들킨 것처럼 얼굴이 빨개져 시선을 피하기 바빴다. 어느새 그녀를 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고 나는 물건을 사러 가는 건지 그녀를 보러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편의점을 드나들었다. 어느 날 밤 잔업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을 때였다. 그녀가 한 중년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반건달처럼 보이는 그 남자가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자 나는 용기를 내서 끼어들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리냐며 그를 밀쳐냈다. 그러자 남자가 나를 노려보며 야, 내가 저 여자 남편이어도 되냐? 라고 소리쳤다. 순간 나도 모르게 그래, 이 여자 내 여자다 라고 말해버렸다. 그 남자는 욕을 퍼붓고 문을 차며 나가버렸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녀의 전 남편이었다. 3년 전부터 사업 실패로 술에 의존하며 폭언과 행패를 일삼아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녀는 이혼 후 받은 제3분할금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며 나간 알바를 구하지 못해 직접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나보다 15살 많은 42살. 편의점 뒤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내가 저녁을 컵라면이나 과자로 때운다는 것을 알고는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챙겨주기 시작했다. 내가 부담스럽다고 말하자 그녀는 혼자 먹는 게 싫어서 그러니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점점 친해졌고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정태는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해? 누나처럼 세련되고 베이글녀 스타일이면 좋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내가 이성으로서 어때 보여? 나는 솔직히 말했다. 제 이상형이에요. 누나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제가 먼저 고백했을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술을 제안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함께 1박 2일 여행도 다녀왔다. 퇴근 후에는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즐겼다. 1년 넘게 이런 비밀 연애를 이어오면서 나는 그녀에게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문제는 내가 그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집착할 거면 차라리 공개 연애를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은데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다. 삶에서 가장 큰 후회는 우리가 가진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을 때 생긴다.